균형 발전인가 일극 집중인가 좀 거창합니다. 뭐 제목을 보시면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이게 분석적으로 정치한 논문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지금 작성 시점도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몇 달 전에 한 건데요. 그동안에 제가 업데이트도 못 했습니다. 좀 거대 담론 성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을 그냥 나름 정리해 본 건데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좋은 토론해 주시면은 제가 공부할 기회로 삼겠습니다. 초기에 이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말하자면 인류사 전반을 다루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발 하라리 그리고 제러드 다이아몬드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어떻든 뭐 인류사적으로나 세계 문명사적으로 전례 없는 어떤 외부적 샥이다, 생물학적 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경제 시스템의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어떤 외부적인 경제 외적인 시스템 외부적인 샥이 우리나라 공간 구조 특성상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관계, 사실 우리나라 공간 운영 시스템상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경제 외적인 그 대규모 샥을 대비하려고 하면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최적화, 이 경제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시장 경제 효율성 원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리던던시가 필요하다. 경제적 효율을 희생하더라도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완충 제고가 필요하다. OECD는 뭐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의미의 회복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공재 총괄 공급 시스템 구축은 당연히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될 텐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어떤 공공재를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 것인가. 그래서 장소적인 혹은 지역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리던던시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 리던던시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효율성, 형평성이 조화되어 오고 그런 관점에서 정책 시행이 되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게 그 생각입니다. 주로 이 파란색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인구와 경제 활동, 혁신 역량의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종전에도 심했습니다만 그게 최근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거, 또 산업 구조의 지역 간 편차가 두드러진다는 거, 이런 어떤 서너 가지 요인이 이 코비드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 지역 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가 계속 커질 경우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이라는 좁은 지역이 일종의 블랙홀처럼 사람을 빨아들이고 그 사람을 쫓아 산업 활동도 빨려들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대형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산업 활동과 인프라 투자에서 생기는 일자리를 찾아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는 악순환고리, 이게 이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19의 경제적 영향인데요. 이건 그 당시 한 5, 6월까지 나온 그 뭐 주로 해외의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OECD 같은 경우에 코비드19의 지역별 영향은 일일적이고 복합적이다. 그리고 매우 강한 장소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다 짐작하시는 대로 국제적인 시장, 비즈니스 여행, 관광 등의 중심지인 대도시들이 바이러스의 유입 지점으로서 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도시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근접 활동을 하고 있어서 확산 속도도 더 빠르다. 이게 지금 수도권에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이 현상이 지금 단초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뭐 950명으로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논문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은 백신 접종을 빨리 하는 것 그게 인제 유일하게 우리 경제 사회에 충격을 덜 미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역 간의 코비드19의 경제적 영향의 궁극적인 차이는 지역 산업 구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 인제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격차와 관련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 생산 활동이 코비드19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수도권 침체가 수도권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이 그걸 예시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 다음에 발표하실 이상호 박사님이 만든 겁니다. 아마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리포트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층별로는 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새로운 노동 절약적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저숙련 저임금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이다. 이건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거 유슬리스 클래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무용계 측면의 엄청난 증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뭐 대면 접촉을 하는 서비스 업종 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지만 PwC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대부분 현장 근무를 요한다는 요인 이걸로 말미암아서 또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노동집약조를 돌리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자동화 기술 뭐 스마트 공장 이런 이야기가 국내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인데요. 워낙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지역 간 경기 편차가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 표도 산업용 이상호 박사께서 정리한 거를 제가 인용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 활동에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마저도 이제 경기도가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넘어섰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신규 공장 설립 비중이 있잖아요. 2018년 상반기 이후 경기 인천의 비중이 급증한 반면에 경북, 경남 등 주력 제조업 집적지 비중이 급감했습니다. 이 신규 공장 등록 건수는 수도권이 52.9%인데요. 이게 전체 등록 건수 비중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리고 대경권, 동남권 같은 제조업 집적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장 등록 비중이 10%, 14%로 전체 등록 비중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간 수도권의 공장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고요. 특히 또 최근에 경기도가 성남, 제삼, 판교, 양주, 고양, 일산, 광명시형, 용인 등의 약 209만 평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발표하면은 우리나라 뭐 첨단 지식 산업은 전부 다 경기도에 다 몰릴 가능성이 있고 지방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면적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10.4배입니다. 10.4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활성화, 산업 구조 고도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회 전체 세션의 뭐 메인 테마가 회복력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관점으로는 혹은 프레임워크로는 유용하지만은 실제 정책 수단을 디자인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데는 이 개념은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다 하는 게 그 제 생각입니다. 가령 뭐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경쟁력 강화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쭉 시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럼 회복력 강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볼 때는 결국 오퍼레이셔널한 차원에서는 혁신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 정책을 해야 되고 하는 걸로 다시 귀결되지 않느냐. 어디셔널한 어떤 그 정책 시사점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잘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게 그 생각이고 다만 최근에 공이라는 사람이 코비드19의 이후에 중국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코비드19의 특성, 제도적 경험, 정부의 지원 조치, 지역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이 회복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토톨로지컬한 그런 진술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이 누차 말씀드리게 됩니다마는 이 우리나라 수도권은 회복력이 워낙 강해서 비수도권의 회복력 또는 길항력이 무력화되어 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대 초에 참여정부가 시행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이 시점 전후로는 조금 비수도권 쪽으로 인구와 산업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곧바로 그 추세가 다시 또 복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이 인구 산업 양측면에서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그 구조가 인구 특히 청장년 인구가 수도권에 유입되고 그 산업이 집중되고 주택 및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이 정치적 정책적 이슈화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고 하면은 수도권의 유권자 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그 유권자가 필요로 한 게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수도권의 주택 및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인구가 재유입되고 뭐 그 역으로 또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역효과를 안게 되는 그런 구조고 이 구조를 깨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점이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안 중에서 이 관점이 관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정부 유세는 지역 간의 어떤 그 균형 관점에서의 그 예산 배분이 아니고 부문별 예산 배정입니다. 부문별 예산 배정인데 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 절대액이 집중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또 비수도권에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수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컨대 뭐 최근 예산안에 정부의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느냐 뭐 이게 좀 핵심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부문별 시책 즉 R&D 산업 육성 SOC 같은 장소 중립적 관점의 시책은 사후적으로 인구와 경제 활동의 공간 분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지금 대부분 이래 보면 수도권 집중이 왜 문제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자면은 수도권의 일상생활 돈이 많이 든다. 주거비 문제가 심각하다. 주거 문제가 심각하고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비수도권은 결혼 정력 인구가 줄면서 노인만 늘어가는 사실 일본의 지방 창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점을 어 문제시해서 나온 시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대한 공연과 같은 수도권은 이런 외부 샤크에 대형 피해에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혼잡 비용은 계속 증대되고 환경 및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게 됨으로써 비수도권은 황폐화되고 국토 전체 이용 효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아가서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 또 나아가서는 또 이 비수도권이 계속 못 살게 되면은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과 안정성이 위협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은 단순한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조금 막고 역전시키자면은 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SOC 투자 축을 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은 서울 중심으로 남북 쪽이 쭉 이 도로망, 철도망이 확충이 되어 있고요. 인구나 산업 이동도 그 축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동서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동서축을 잇는 특히 이 교통 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방의 공항과 항만 등 글로벌화 인프라 확충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지방의 글로벌화 인프라의 낙후가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 지역의 국제 경쟁력 혹은 혁신 역량 강화에 아주 중요한 바틀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청장년 인재들을 비수도권에 정착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과학기술, 교육, 국토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혁신 투입이 혁신 성과로 비수도권 내의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혁신 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제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제조업 생산의 70%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역 경제의 대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스마트한 혁신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한국판 뉴딜 산업단지 대개족의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 등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 확충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서 장소 기반의 접근이 필요한 모든 정책 영역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 최상의 목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히 정책별 성과 목표 설정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 하에서는 어떤 정책에서든 비수도권에서 일자리 창출은 수도권에 비해서 지극히 어렵습니다. 비수도권의 혁신 역량도 부족하고 해서 일자리를 초점에 두는 정책은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성과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업의 혁신 역량을 키우고 생산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 전통적인 어떤 그 과학 혁신 정책, 산업 정책 쪽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이 먼저 성장하고 그 결과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 즉 시간축을 중시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수도권의 신산업 육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가장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된 부동산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저는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서울 특히 강남 아파트의 대체제가 전국 아무데도 없다는 막연한 인식, 이게 강남을 말하자면은 발화점으로 한 부동산 과열 현상, 이걸로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틀을, 이러한 인식의 틀을 깨는 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매우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인식의 틀을 깨는 건 결국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의 부동산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서울에 한 채 살 돈이면 비수도권 대도시에서 몇 채나 살 수 있고 일상의 만족도도 높을 건데도 한사코 서울 수도권에 몰리려는 현실을 바꾸려면은 비수도권에서도 돈 벌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조사 일상의 만족도가 비수도권이 더 높다는 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재훈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역주도형 그린뉴딜 추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는요,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11월 10일 날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 전에도 뭐 여러 군데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일부 수정된 부분, 최근에 그 부분만 반영해서 수정해서 바꿨습니다. 그 특별한 내용들보다 일반적인 내용들은 그냥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하고 대전시의 그린 뉴딜 사례, 그 다음에 타시도 일부,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일부 검토하고 향후에 지역주도형 그린 뉴딜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각 분야별로 역점 분야하고 프로젝트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7월 14일 날 발표됐고요. 크게 160조 원이 투자된다고 하니까 각 지역마다 굉장히 지금까지 현안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 뉴딜 및 안전망 강화까지 이제 이렇게 크게 세 분야인데요. 최근에 약간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의 목표를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 앞서 나가겠다, 이렇게 설정하셔서 어떤 환경위기 대응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탄소중립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셔서 일부 방향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전형 뉴딜은 한 열흘, 그러니까 정부 뉴딜이 7월 14일 날 나왔으니까 한 열흘 늦게 7월 23일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열흘 만에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완전 졸속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해주시는데요. 조금 졸속의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기획 역량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그 기반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그린 뉴딜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천천히 먹으면 안 되겠죠. 그 양구나 연천으로 보내줘서 거기에 창업을 하면서 씨앗을 만들어. 여보세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대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고 또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 녹색 성장 계획이 이미 MB 정부 때부터 추진이 되어 와 있고 그 계획이 계속 버전업되어 왔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되고 기획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정부의 그린 뉴딜과 딱 맞춰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바로 1차적으로 들어가고 그 이외에 급하게 보완되는 형태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은행 뉴딜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비전하고 방향은 한국판 뉴딜의 심장,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선도 도시 이렇게 잡았습니다. 큰 방향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 이게 뭐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균형 발전 뉴딜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들어있는 사업은 대덕특구 재창조 완성이라든지 AI 모델 도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드론 특구 혹은 5G 무선 통신 특구 지정과 같은 기존서부터 대전에서 이제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특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들이 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린 뉴딜 쪽에는 탄소 중립 부분이 조금 늦게 발표가 된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녹색 성장 계획에서 나와 있던 사업들이 전면에 나선 형태입니다. 그래서 트램 중심의 친환경 교통 체계라든지 3대 하천 그린 뉴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전 지역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탄소 배출량이 큰 산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 부분에서는 최근에 정부 그린 뉴딜에 맞춘 사업은 그다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하고 관련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휴먼 고용 안정이라든지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든지 좀 작아 보이지만 체감형의 어떤 안전망 강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균형 발전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뉴딜이라고 하는 게 한 지역 차원에서 했을 때 성과가 있는 것이 있고 또 광역권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지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광역권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 하면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광역권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시도의 추진 사례를 조금만 살펴보면 서울이나 충남, 경남 이런 데가 이제 좀 빨리 계획이 나온 지역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2050년 넷제로 부분을 먼저 서울시는 이미 들고 나왔고요. 그것을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충남은 충남의 특징을 살려서 역시 충남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화력발전소가 이제 줄어들게 됐을 때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수소가 이제 부생수소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산업으로 연결할 것이냐 하는 계획들이 수립이 되었고요. 경남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주 산업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해양 선박 관련된 산업 관련해서 이런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을 어떻게 다른 산업으로 대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들이 주 타겟 목표로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하고 이명박 정부의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뒤에 표에 있습니다만 이유진 박사가 분석한 자료를 좀 채용을 했고 거기에 루즈벨트 정부의 그린 뉴딜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추진 목적 같은 경우는 루즈벨트 정부의 뉴딜이 어떤 경제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고 하면 오바마 정부나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녹색 성장 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 제도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정부의 법 제도 같은 경우가 미국 경기 회복과 재투자법이라든지 청정에너지 안보법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법이었는데 사실은 청정에너지 안보법이 입법 실패를 하죠. 그 다음에 MB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든지 녹색성장 지원단이 구성된다든지 이런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차이들이 있는데요. 루즈벨트 정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규모 SOC, 그 다음에 어떤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라든지 시장 확대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전국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동조합을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50조 중에서 32조 원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린카의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 등이라든지 일부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혹은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주관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요. 루즈벨트 정부의 뉴딜이 큰 성과를 낸 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재배하는 기초를 갖췄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입법 실패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발휘하지 못했지만 어떤 예산 투입이라든지 어떤 규제 세액 공제 정책 이런 걸 통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효과들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자동차 같은 전기 자동차의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화석 연료 감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라든지 석탄 발전소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다만 MB 정부에서는 일부 산업 육성의 효과들은 MB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건설업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에서의 효과는 틀림없이 있었을 거고요. 다만 석탄 발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증가를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그린 뉴딜 정부 정책, 그 다음에 대전시의 정책,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세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을 토대로 지역 주도형 그린 뉴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표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5분 정도 안에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딜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딜의 철학과 목표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건데요. 지역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 구제와 회복, 그 다음에 개혁에 있어서 어떤 지역의 밀접한 영역에서 이런 전환에 소외된 곳을 탐색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역이 매우 밀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이런 뉴딜의 철학과 목표를 반영해서 구제에 있어서 매우 깊은 영역에서 찾아내야 할 부분을 찾아내고 또 깊은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원이 한정됩니다만 국가의 자원과 지역의 자원을 매우 한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 개혁 같은 경우도 지역이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탐색하고 그것을 개혁하는 실마리를 찾는 것은 지역의 역할입니다. 특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 특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사회적 합의가 그린 뉴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요. 뉴딜 자체가 새로운 합의이기 때문이죠. 이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넣는 작업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지방정부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딜이 워낙 급진적인 사회하고 경제 전체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도 석탄 발전소도 없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지역의 역할은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합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 기존 개발 방식과 배치되는 또 다른 사업의 이익 상충의 조정, 환경위기에 대응에 대한 시민 수요의 증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실험하고 공유하고 하는 부분이 지역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루즈벨트의 그린 뉴딜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1차 뉴딜이 실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역주도형 그린 뉴딜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계별 시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되는 사업의 어떤 효과의 크기 뿐만 아니라 그 효과의 시간, 타이밍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앞으로 당겨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그 다음에 왜 추진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가 명확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그린 뉴딜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획 수립을 체계화해야 됩니다. 어떤 목표치가 지금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과연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제시가 필요하고,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탄소 저감을 할 것인지, 그 목표치를 달성할 것인지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했다고 하면 어떤 부분별로 줄일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 지역별 목표도 분담이 되어서 지역별 목표가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일자리 목표라든지 양극화 해소 관련된 목표치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고요. 정부는 이러한 목표치가 제시될 수 있도록 그린 뉴딜의 어떤 표준 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도 이런 그린 뉴딜과 관련된 지역들이 전부 똑같이 해야 될 공통 사업하고 지역의 어떤 특수성, 특화적인 부분,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진 체계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지역에서도 그린 뉴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는 것은 환경국에서 추진은 합니다만 탄소를 배출시키는 사업은 환경국에는 하나도 없고요. 도시계획국이나 경제국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 간의 추진 조직을 어떻게 일원화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다른 실국에서 추진되게 하느냐 하는 실국 간 기능 조정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각 실국별로 일정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되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법이라든지 추진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녹색성장 추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직과 이번 이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조직과의 일원화 등이 필요하고요. 또 그린 뉴딜 계획하고 도종합 계획, 각종 교통 계획이라든지 에너지 계획이라든지 녹색성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코로나 전후의 그 지역산업 발전 기제와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생각해 본 계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저희가 다 겪었지만 지금도 겪고 있고요. 코로나 발생 이후 지역 경제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다시 지역 경제가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 지역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앞서 강영주 박사님께서 아주 소상히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균형 뉴딜이 과연 코로나 이후에 정말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조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짧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이전에 지역 경제 현황을 좀 고리타분하지만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과연 산업발전 기제가 지역에 유리한지를 좀 살펴봐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조금 주안점을 두고 본 이 지역 경제, 코로나 이전의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소위 코로나 이전의 지역 경제를 논하려면은 이 장기 성장 침체, 이게 소위 2013년에 IMF 포럼에서 레리 서머스가 얘기했던 이 장기 시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장기 성장 침체는 사실 주류의 얘기는 아니고 여전히 현재까지 논쟁 중인 그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오늘 보여드리는 이 PT에서는 이 주력 산업 내에서 생산되는 산업들이 세계화되고 주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편익이 감소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소위 코로나 이전에 그 주요한 장기 성장 침체 요인으로 소위 주류와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레리 서머스 그쪽에서 얘기하는 소위 시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숙이 얘기를 하자면 사실상 수요 부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주력 산업에 대한 수요 부족이 상당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 수요 부족과 더불어서 초과 공급, 이 실물 시장의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이제 여기 이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관련 기술이 이제 지속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불평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서의 대기업의 확산과 또는 그 고소득자의 그 비중의 증가, 그런 것들에 대한 확산의 영향이 수요 부족을 야기시켰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서 오늘은 크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통화 정책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보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대부분 그 아주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오프라인 쇼핑몰의 몰락을 야기했다기보다는 소위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유형의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물에 대한 투자, 그리고 건물 내에 존재하는 자본재의 투자, 그리고 쇼핑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요의 감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플랫폼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이제 확장되면서 호텔 중축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했고요. 이 호텔 방에 들어가야 될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내부재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단순히 지금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2010년대 이후에 소위 인간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본재나 내부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물 수요에 대한 부족, 그리고 초과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재와 내부재의 수요 감소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 있었고, 실제로 이 슬라이드 2페이지에 보시면은 실제 성장률하고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의 갭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 표준 편차도 상당히 낮아져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멘텀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자본재 물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그 파란색 선 같은 경우 금속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2015년 이후에는
15년하고 16년에는 마이너스까지 보입니다. 즉 물가가 거의 디플레이 현상을 이제 보이는 경우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 지역 경제에도 지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다는 거고요. 특히 지역 경제의 주력 제조에 특히 나타났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에 그런 어떤 장기 성장 침체라는 것이 결국 지역 경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지역 경제의 노동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노동 생산성이 낮다라는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이 낮다라는 것은 결국 지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투자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제 역외소득 유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득이 유출되고 더 높은 생산성을 찾아서 가는 그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소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요 부족 상태에서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처가 다른 데 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비효율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 그런 영향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리 서머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그런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성장을 위해서는 선택의 문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통한 얻은 버블 경제를 통해서의 성장, 그것을 추구할 것인지, 그래서 나중에 위험을 감내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실제로 실물 투자 수요를 창출해서 재정 정책을 확대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건전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성장의 루트를 하나 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역 경제, 이건 아까 전에 이제 장지원 박사님께서도 보여주신 얘기인데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상당히 지역 경제는 타격이 심했었고 결국에는 코로나라는 것이 터져가지고 훨씬 더 취약성이 노정된 상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향후 이제 이 지역 경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코로나 이후에 복원될 수준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상 통화 정책보다는 강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서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그리고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같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소위 주력 산업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역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기회라고 이제 생각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잘 추진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역 산업 발전 기제라는 것이 사실상 지역에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때 지역 경제 정책을 필 때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보면은 이게 보통 도약하는 리플러기 형태의 정책을 상당히 원하는데 사실은 이 산업발전 기제라는 것이 굉장히 경로 의존적이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1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발전된 산업들에 둘러싸여 있는 오른쪽에 있는 흰색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왼쪽에 있는 점들에 향해서 도약해서 점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소위 이제 인적 개발이라든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소위 신고전학파 논리죠. 뭐 이렇게 우리가 기술 역량이라든지 연구 개발을 통해서 뭔가 크게 점프하고 싶지만은 사실상 다른 국가들의 예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듯이 기존에 있었던 산업 구조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변화하면서 서로 특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산업 구조의 특화 구조라는 것이 어떤 연구 개발 측면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산업 구조라는 것이 깊숙이 박혀 있다라는 것이 아주 지역 경제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산업 발전 기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일종의 재앙 요인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3페이지는 실제로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측정을 얼마나 점진적으로 움직이는지 측정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역의 제약 요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착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견되고 그거로부터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면은 기업들은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간다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머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착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군구별로 이제 본 건데 시군구별 그 산업 구조의 역량을 서로 비교한 겁니다. 2010년하고 2018년. 만약에 이런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다고 그러면은 이런 비례적인 관계를 보일 수 없고 굉장히 랜덤한 현상을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착화 현상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4차 산업혁명 기술, 가장 복잡한 기술을 가진 산업이 과연 어느 공간에 집중되어 있을까를 그 네덜란드 학자들하고 소위 MIT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미국 사례를 통해서 이제 2차 산업혁명 시기서부터 지금 2000년대 후반까지 살펴본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5% 컴플렉스, 즉 상위 컴플렉스한 상품들이 왼쪽 Y축으로 보시면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정도가 엄청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실제로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을 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복잡한 기술을 가진 그런 산업들이 지역에서 창출되길 원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산업의 발전 기제는 그 지역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좀 암울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본 겁니다. 실제로 한번 해봤고 그래서 소위 이제 하우즈만 히달고에서 이제 측정하는 복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각 지역의 이제 산업 발전 기술 정도를 복잡성으로 이제 측정을 해본 건데 인구 규모가 큰 경제 규모가 큰 지역에서 복잡성이 당연히 크고요. 그 소득 증가율을 보면은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하고 큰 지역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게 지속되면은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그 성장률은 작은 지역의 성장률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전통적인 성장 모델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뭐 어떤 절대적인 그런 어떤 대응 방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시도 중심의 정책은 상당히 좀 곤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정책 공간을 확대시켜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정책 공간을 판단시켰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혹시 이제 시군구 중심으로 2차 인접 지역을 확대시켜 봤을 때 영역이 어느 정도로 규합될 수 있는지 클러스터 분석을 했는데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간 정책을 조금 확대시킨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산업 발전을 육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위 이제 산업 타겟팅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이거는 뭐 워낙 다 잘 아시는 얘기긴 하지만은 여전히 저희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고전학파적인 논리거든요. 연구개발 역량을 어떻게든지 확충을 해서 보다 나은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더 지역 경제 역량이 부합한 특히나 이제 정책 공간이 확대됐을 경우 보다 다양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소위 적합한 타겟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23페이지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게 2018년 이제 주력 산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보편성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산업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지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보편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2018년에 소위 지역 그 열 몇 개 되는 지역에서 그 타겟 산업으로 설정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다른 지역에서 선정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타겟 산업을 설정할 게 아니라 소위 정책 공간이 넓어지면은 그 공간의 혁신 영향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산업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에이스모글루가 2020년에 얘기를 한 건데 기업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면은 그 클러스터를 확장시키기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좀 다시 하자면은 일단 코로나 이후에는 산업 구조 변화 없이는 다시 그 소위 시큘러 스태그네이션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 지역 경제가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재정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지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산업 발전 기제가 지역 친화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이러한 산업 발전 기제에 대응하고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책의 공간 단위를 조금 확대시켜서 그 시도 중심으로 있는 혁신 인프라를 서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상으로 공공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소위 이제 범위와 이제 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넓은 정책 공간 범위에서 지역이 적합하고 좋은 산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본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연계성, 소위 릴레이티드니스 원리에 기반해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이제 지역 정책을 할 때 항상 도약을 하려는 그런 유인은 항상 존재를 하지만은 조금 점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그런 점진적 정책에서 정책 공간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갔을 때 소위 시도나 아니면 혁신도시, 도시들 간의 인적 자본이나 지식의 흐름을 연결시키는 사회적 브릿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 공간을 확대시켰을 때 가장 또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이 다각화에 대한 시도들인데 다각화보다는 특성화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의 그 간략한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마무리까지 해주시는 형태의 토론을 좀 어려운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이병민 교수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건국대학교의 이병민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이걸 참 다루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순서로 보자면은 이성호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재정정책이나 모멘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장재영 소장님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강영주 박사님에 대한 어떤 지역의 이제 실질적인 적용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것, 그다음에 그 회복력에 대한 문제는 공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볼 때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저희가 생각되는 거는 이 산업 정책과 이 공간을 다루는 지역 정책이 그러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이 뉴딜 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각이 어때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 발표자분 위주로 제 설명을 드리자면, 장재영 소장님은 유발하라라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격차라든지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지털 환경에 따라서 리터러시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보자면은 경제질의 역할이 무엇일까? 뭐 이런 요소들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정책인지 장기 정책인지 고려가 있는 거고요. 강영주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에 조금 이율 배반적인 그 내용이 정부 비판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도형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방 분권을 전제돼야 되는데 이제 국비를 토대로 해서 이제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공동적으로 이제 회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 거죠. 그래서 대전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신동호 교수님이 뭐 자세히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첨단, 녹색, 포용, 스마트 그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명을 바꿔도 다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공통분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특화 사업을 저희가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상호 박사님의 논의는 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새로운 기회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도 제조업 르네상스나 이런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IT 기반의 성장 혁신형 정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그 어떤 뒷받침이 없이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로 의존성이나 고착화, 그다음에 인재 다양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굿 인더스트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모두가 다르겠죠. 그래서 지역이 갖고 있는 생태계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장정 소장님이 제기해 주신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원래 있었던 그 문제, 지역에 이제 고착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뉴 노멀이라는 상황에 따라서 저출산이나 저성장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그럼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그 격차가 악화되는 어떤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토론에 감사드리고 신동호 교수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예, 아닙니다. 시간 넉넉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아니 뭐 길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고요. 한남대학교 신동호입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대영 교수님, 장대영 박사님, 이상호 박사님 아주 그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연구를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동안 지역 혁신, 산업 클러스터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쭉 연구를 해왔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지난 한 1년 동안은 거의 연구를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강의 때문에. 그러면서 과연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데 코비드와 관련해서 연구를 두 분께서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고 저에게도 또 신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코비드와 관련된 연구를 앞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방향을 좀 제시한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 데이터까지 지난 4월인가요? 3월인가요? 거기 데이터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코비드로 인한 급격한 그 지역의 변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그 격차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저는 현재 이제 수도권도 아니고 이제 지방도시에서 또 벗어나가지고 옥천이라는 그 아주 기초지자체 수준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서 대전과 옥천을 생각하고 대전과 또 우리 수도권과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 한 10여 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장정 박사님께서 상당히 좀 이 수도권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내지는 지역 균형을 하기 위한 그동안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가 늘 의심스럽게 생각했지만 데이터를 직접 보지 못했는데 말씀 가운데 현재 투자가 그쪽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 말로만 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동조가 되는 그런 편이었고 또 위안이 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좀 비관적이에요. 왜 우리가 뭐 한 40년, 50년 동안 지역균형을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계속 이렇게 가고 있나. 그리고 최근 더구나 이 부동산이 바로 저같이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위화감을 줍니다. 아까 뭐 수도권의 한 세대가 지방에 오면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웬만한데 한 10배,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이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게 자랑스럽지가 않은 느낌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뭐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굉장히 동조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한 발표는 이게 개혁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데 아마 초점을 두고 두 분께서 그런 발표를 해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능성을 전혀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시골에 와서 보니까 시골에서도 나름대로 여기 뭐 특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또 굉장히 여기 문화적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소위 말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이 옥천에 깊숙하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무시됐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주도가 뭐냐 이런 데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중앙에 있는 모든 규율이나 규칙 이거 맞춰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중앙에 예산 내려오면 전부 그 꼭지에 맞춰서 우리 하다 보니까 이걸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고 우리 이 관계와 그 커넥션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학자들이 또 우리 강영주 박사처럼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또 기획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전달돼서 그야말로 지역 주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이나 옥천이나 이제 지방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대전이 이제 아주 재빨리 이 한국형 뉴딜에 맞춰서 대전형 뉴딜을 하겠다는 것에서는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대전이 혹은 이 충청도가 조금 이렇게 늦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서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했다고 뭐 단기적으로 해서 좀 허술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찍부터 발표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저가 되는 부분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할 때에 대전이 뭐라고 했냐면 대전을 4차 산업혁명 도시의 메카로 한다.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대전시청에 가서 그 담당 과장을 만나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건을 내놓고 구체적인 이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한 3년 가까이 지났는데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대전이 4차 산업혁명 도시, 모범 도시, 메카 이런 걸로 해서 뭘 했나? 하나 제가 이제 뭐 최근 대전시정에 가까이 안 해서 학자로서 내지는 어떤 정책 제안자로서는 접근을 못했지만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볼 때에 안 보이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저만의 얘기 같으면 제가 이런 데서 얘기를 못하죠. 주변의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네, 교수님 마무리 좀 일단 시작을 하는 건 좋은데 구체적인 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자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만 그 두 분 토론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지적해 주신 거 다 중요한 대목일 것 같고요. 뭐 저도 동감하지만 뭐 제 발표 중에도 있었는데 하여튼 지역 정책이 이 장소 기반의 또 기간 계획, 이 단기, 중기 그리고 또 뭐 크게 비수도권, 수도권 나누어 보자면은 그 자원의 출발점이 틀린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목표치를 적용해서 성과 관리를 하는 거, 이런 틀은 좀 지향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호 교수님께서는 뭐 대체로 제 발제에 전부 다 동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지역주도의 움직임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한국지역정책학회에서 또 이거를 했습니다. 포럼을 했는데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황정규 교수가 그저 동양대 황정규 교수님이 의성군 사례로 내발적인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해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지역 문제가 4차 혁명에 적응도 하기 전에 또 이런 생물학적인 쇼크인 코비드를 또 맞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타의 물리적인 그 충격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뭐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 토론 저희 세션을 계기로 해서 코비드에 대해서 조금 더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절실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자리였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님들 그리고 토론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